그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대로 그 무라카미 하루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로 시작을 해서 그 일본 작가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 작가들은 아니죠. 그 카조 이시구로는 영국 작가고 하루키는 그 일본 말로 쓰는 정말 일본 작가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던 대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대로 내가 뭐라고 올려놨지? 봅시다.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올려놨니? 여기다 올려놨을 것 같은데. 예, 그 보시면 무라카미 하루키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화제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준파라이 라히리라는 그 인디언 아메리칸 인도 출신의 그 미국 작가, 그리고 한국 발음으로는 강용ህ입니다. 강용ህ인데 그 미국식 발음으로는 그 이때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나 봐요. 용흐를 그 미국 애들이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하니까 좀 편하고 그리고 또 의미도 좀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갖고 영힐 이렇게 하기로 하셨나 봐요. 강용hl 씨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최초로 영어로 미국에서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 라이터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의 시조색격인 분이세요. 이분이 그 작품을 몇 개 쓰셨는데 지금 현재 그 출판돼 갖고 이제 유통되고 있는 거는 한 작품뿐입니다. 그거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요. 코리안 아메리칸 라이터들의 그 시조색.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리처드 킴. 한국에서는 김은국 씨라고 합니다. 김은국 씨가 저희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가셔서 그 우리 그 저번에 얘기했던 카즈오 이시구로처럼 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문창과 비슷한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과제물로 이제 써서 냈던 게 The Martyrs라는 그 6.25 전쟁 그거를 다룬 그 소설을 쓰신 거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한때 난리가 났었죠. 이게 막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이게 뭐 미국 문학의 뭐 쾌거냐, 뭐 한국 문학의 쾌거냐, 뭐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될 수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주요한 작품이 The Martyrs하고 Lost Names 두 개인데, 일단 그 Lost Names는 일제시대, The Martyrs는 6.25라는 한국이 배경이고, 나오는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냥 영어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죠, 그냥. 한국 얘기인데 그 영어로 돼 있을 뿐이니까 조금 고민스러웠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김치국부터 마신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면 이건 한국 문화가 아니다. 왜? 영어로 쓰여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결국은 타지는 못하셨죠. 예, 이렇게 저희가 그 노벨 문학상의 그 김치국 마신지는 역사가 이렇게 오래됩니다. 그 고은 시인만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이창래 씨, The Native Speaker라는 그 소설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읽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읽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더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그 재밌는 소설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이민진 씨가 화제성은 제일 높죠. 민젠 리. 왜냐면은 그 첫 번째 작품이 The Pursuit for Millionaire인가 그렇거든요. 그거는 처녀작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참 문장은 참 이게 엄청난 문학성이 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그 현대적인 미국 영어를 아주 깔끔하게 잘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하고 야, 이 사람 참 무슨 얘기를 하도 재밌게 잘 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파친코라고 그 일본에서 사는 그 한국 사람들 얘기들 그걸 잘 풀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곧 영화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영화 나오기 전에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무라카미 하루키, 준파 라일이, 강영힐, 리차드 킴, 청레리, 민진리까지 갈 수 있을까? 미친 듯이 달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작품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작가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그렇게 갈 생각이니까 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간 그 시작을 해보자면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되는 거는 이제 하루키인데 어디 갔냐?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갑자기. 어. 그 하루키인데 그 저희가 항상 했듯이 위키피디아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쭉 그 하루키가 지금까지 써왔던 소설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게 이 사람이 처녀작이죠. 일본 말로는 카제노 우타오 키케. 제가 일본 말을 떠듬떠듬 읽을 줄은 압니다. 모이는 잘 몰라요. 근데 떠듬떠듬 읽을 줄은 알아요. 카제노 우타오 키케. 영어로는 Hear the Wind Sing. 그리고 두 번째가 숫자 읽는 데서 좀 약해지죠. 19가 추 73이 뭐지? 그러니까 1973 네노 핀보르 핑보르 이게 영어로는 핀볼 이렇게 돼 갖고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다 됐는데 이게 그 첫 번째로 번역됐던 건 굉장히 좀 찌질하게 번역이 됐었고요. 최근에 새로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최근에 그 새로 번역본이 나왔고 요거는 그 노 노프라는 그 출판사 거고요.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노프라는 출판사 거고 그 윈드하고 핀볼 이런 이름으로 나왔고요. 번역자가 누구냐? 야, 이거 한참 봐야 되네. 아, 테드 굿센이라는 사람이 새로 번역을 한 거고요. 처음 번역한 거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원본을 제가 읽을 능력은 안 되니까 뭐 이게 어떻게 자세하게 나아졌다라고 말하긴 힘든데 하여간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어가. 하여간 재밌게 읽었고요. 재밌게 읽었을까요? 그 하루키는 사실은 이거 영역으로 나오는 걸 좀 굉장히 싫어했대요. 쪽팔리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소설로서 아직 그 좀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웬일이야. 처음에 그 찌질한 번역을 다시 개정해서 또 새로운 번역본까지 나오고
앉았으니 참, 그 미국이나 영국 이런 특히 미국에서 하루키 그 열풍이 대단하긴 하죠. 하여간 이런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히츠시 오 맥루 보켄, 모험을 보켄이라고 발음하나 보네요. Warship Chase. 우리나라에서 뭐 양을 쫓아선가 그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세카이노 오아리또 하도 보이루또 완다 란도 Hard-boiled Wonderland and the End of the World. 요게 요 책입니다. Hard-boiled Wonderland and the End of the World.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초창기의 걸작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하루끼적인 소설이에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Hard-boiled Wonderland and the End of the World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하루끼적인 그 모든 하루끼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나중에 뭐 이런저런 소설에서도 끝까지 이 특징이 그냥 변화 발전돼 가고 있는 거지 그 하루키의 모든 특징은 사실 이 소설에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엑기스예요, 엑기스. 하루키에. 그리고 그 유명한 노르웨이지안 읍. 너무 이쁘다. 책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 노르웨이지안 읍.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 상실의 시대인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제 자체가 노르웨이노 몰이에요. 노르웨이노 몰이. 그야말로 노르웨이지안 우드입니다. 네, 노르웨이지안 우드에 대해서 그 말이 많죠. 비틀즈 가사의 한 부분을 따온 거다라는 건 정설.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노르웨이지안 우드가 도대체 뭔 뜻이냐 비틀즈 가사에서.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노르웨이산 가구라는 뜻이다. 가구, 퍼니처. 그쪽에서 노르웨이산 나무로 만든 가구 많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비틀즈 그 오빠들이 노르웨이 숲까지 받겠냐. 그냥 그 노르웨이 가구를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몰라. 하여간 노르웨이전 우드 쯤부터 그 성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연히 그 강신주 씨가 팟캐스트인가? 하여간 팟캐스트였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포르노 작가다 라고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끌끌 차면서 그랬죠. 저 인간은 포르노 소설을 안 읽어봤거나 포르노 소설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한 번도 안 읽어봤거나 제대로 된 포르노 소설을 못 봤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족도 모르는 새끼라는 생각이죠, 저는. 왜냐하면 포르노 소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삽입 섹스에 대한 아주 그 현미경적인 관찰기거든요. 포르노 소설들이라는 건 삽입 섹스에 대한. 근데 로맨스 소설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로맨스 소설은 그 과정, 어떻게 삽입에 들어가게 되는가 과정 그거거든요. 그러면 로맨스 소설과 연애 소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 없어요.
그야말로 백직장의 백지장. 누가 더 소위 말하는 문학적 장치들을 많이 해갖고 이끌어가느냐, 그러면 연애 소설이고, 소위 말하는 통속성을 띠고 그냥 그렇게 클리셰로 번복을 하면 그냥 로맨스 소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강신주 씨는 포르노 소설도 제대로 읽어본 것 같지 않고, 소위 말한 연애 소설과 그 로맨스 소설도 제대로 좀 구분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저도 모르는 새끼가 어디서 하루끼는 그냥 포르노 소설가라고 그냥 꽝꽝 찍고 앉았더라고. 미친 새끼. 아유. 그렇게 무식한 새끼가 뭐 다른 강의는 제대로 할까요? 뭐 철학 박사라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면 아닥하고 찌그러지든가, 그거를 그냥 자기 그 짧은 식견으로 단언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그 정도 싸가지면은 다른 것도 개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너무 막 갔나? 그 오빠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아, 뭐 기분 나쁘면 어때? 아니,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보기엔 막말에 망발이던데, 전 그렇게 느꼈고요. 하여간 노리전 우드가 하루길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인도해 버렸죠. 이게 너무 히트를 때린 거예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리 그 카즈오 이식으로도 The Remains of the Day가 빵 떠버리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루키도 이게 너무 빵 떠버려갖고 이 오빠가 좀 뻥 찐 거죠. 그래도 어떻게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이제 작품들을 발표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댄스라는 소설을 썼고요. 안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코큐노 미나미 타이오노 니시 South of Border, West of the Sun 안 읽어봤고요. 그리고 네지마키 도리 크로니크루? 크로니클을 크로니크루라고. 진짜 하여간 일본어 문제 있습니다. The Wonderbird Chronicle, 이거 뭐 우리나라 뭐 태엽 감는 새 크로니클 뭐 그런 식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이것도 뭐 한글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푸트니크너 호이비토, 스푸트닉 스위트하트, 이게 이겁니다. 이것도 장정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도대체 이게 출판사가 어디야? 빈티지. 역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빈티지 그 장정 잘 만든다고 이쁘게. 이것도 빈티지인가? 그렇지. 빈티지. 이 일관성도 있죠. 일관성도 있으면서 잘 만들잖아, 이쁘게. 이렇게. 빈티지 장정을 조금 출판사들은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요. 이것도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카프카 온 더 쇼어. 이건 좀 난 그렇던데. 하여간 좀 무식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빈티지 걸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무식하게 생겼어요. 워낙 좀 두툼하게 나온 책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After Dark. 우리가 지금 보게 된 파리 리뷰가 아마 After Dark를
막 발간했을 때 그때 이루어졌던 인터뷰 같고요. 그래서 이 빠르 리뷰는 애프터 다크까지만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HQ 하치용 1Q84 그 조지 오웰의 1984를 그 오마주한 거죠. 이거나 시키사이오 모타나이 타자키 츠크루토 카레노 준레노 토시. 이뻐요. 이것도 책이. 이거는 이 오빠도 출판사를 바꿨네. 넙이라는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윈드하고 핀볼 나왔던 그 출판사로 이 오빠가 또 갈아탔어요. 그래갖고 컬러리스 스크루 타자키라고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키시탄초 고로시 킬링 코멘다토레. 이건 저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하여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1Q84는 저도 한국어 번역본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얘기했던 이런저런 그 다른 섹트에 있는 것도 이제 쫓아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2013년에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다 날려먹었거든요. 갈 때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다 갖고 갔는데 올 때 1년 만인가 돌아왔는데 올 때 저는 분명히 중국에서 책을 다 잘 싸매서 택배로 보내고 비행기로 왔는데 그 배로 와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안 와요. 결국은 그 책들이 그 많은 박스들이 국제 미화가 돼서 전 세계를 돌고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포기를 했죠. 아직도 그 영수증만 갖고 있고 배상 청구도 안 했어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배상 받아봐야 다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하여간 그랬고요. 하여간 뭐 그렇게 그때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HQ 하치용 1Q84도 그렇게 이게 아마 영어로 2권짜리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남아있는 한글 번역본 이거밖에 없네요. 뭐 무라카미 하루키 전문집? 저도 이 껍데기가 이뻐서 샀어요. 단편 소설하고 뭐 무슨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주저리주저리 떠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하여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 다네요. 하여간 그렇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루키가 대단한 작가라고까지는 뭐 역사에 남을 작가라고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현대 작가들 중에 이 정도로 대중들하고 그 교감을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또 있나?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 공자님 말씀하는 그런 작가들은 좀 있어도 이렇게 독자들하고 계속 교감을 했던 작가가 또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작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꾸준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사서 이렇게 열심히 읽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새로운 영어 번역본이 나온다 그러니까 또 득달같이 달려가서 또 사서 또 읽으면서 역시 초창기 작품 개판이네 이러면서도 열심히 책은 아직도 사주잖아.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간 그리고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번 시간에도 이시오, 그러니까 카즈오 이시쿠로 그거를 그 빠레 리뷰 갖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좀 뒤지다 보니까 하루키가 영어로 그 인터뷰를 진행한 거 중에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게 빠레 리뷰밖에 없어요. 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빠레 리뷰 오빠들이 나중에 당신이 한 이 유튜브 방송이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다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 제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한 거를 다 내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 되려면 제가 또 구독자 수도 많고 히트 수도 많고 그리고 뭐 이거 갖고 뭐 돈벌이를 하려고 막 덤비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야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클레임을 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에 했던 카조이식으로 그거를 유튜브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파리 리뷰에서 직접 저한테 이제 저작권 그 클레임을 걸어야 되거든요. 과연 뭐 그 정도까지 될까? 그렇게 되면 뭐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파리 리뷰 하루키 무라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야?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무라카미 하루키? 이럴 거예요. 이게 그 성이고요. 이게 그 이름인데 동양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이재광인 것처럼 그러니까 무라카미라고 하는 게 맞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게 맞죠. 이재광이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서양에서는 이름이 먼저고 last name이 그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키 무라카미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재광 리 이렇게 가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키 무라카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여간 교통정리가 한 번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재광 리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제인 문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문재인, 무현 노 이렇게 안 하고 노무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깨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란의 와중입니다. 사실은 지금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딱 깃발 들고 야 우리 원칙대로 가자. 혹은 새로운 원칙을 세우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지금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원칙에 따르고 있는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니라 하루키 무라카미.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그 이게 일반적인 게 돼갖고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있잖아요. 시진핑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시진핑. 성이거든요. 이게 이름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진핑 시 그래야 돼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해야지 맞죠? 동양삼국이다. 그러니까 차이니즈 캐릭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광리도 이제광이라고 하는 게 맞죠. 지금 저희가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이름부터 시작해갖고 흔들리고 있거든요. 언젠간 교통정리 되겠죠? 길게 보면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성 먼저,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성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얘기하는 거를 그냥 존중해주는 쪽으로 변화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하지만 지금까지는 하루키 무라카미, 아트 오브 픽션, 인터뷰는 존 레이라는 오빠가 한 것 같고요. 2004년 여름호입니다. 하루키 무라카미 is not only arguably the most experimental Japanese novelist to have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지금까지 번역됐던 사람들 중에 가장 실험적인. 우리는 노르웨이 노모리, 노이전 의드를 제일 처음 하루키 작품으로 접하고 혹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있어서 하루키가 뭐 그렇게 실험적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노르웨이전 의드, 노르웨이 노모리 그 작품 하나만 전혀 하루키답지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거 하나만. 이 사람이 원래 스타일하고 너무 달라요. 그것만. 근데 그것만 빵 떠갖고 그것만 본 사람들은 하루키를 전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실험적인 사람입니다. 억울할 거예요. 하루키는 사실은 좀. 그것만 빵 떠갖고 그것만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다면. He is also the most popular. 신기해요. 이렇게 인기를 끌다니 자기도 신기할 거야. With sales in the millions worldwide. His greatest novels inhabit the liminal zone between realism and fable. 리얼리즘과 페이블 사이의 어떤 중간. 리얼리즘 쪽으로 많이 간 게 노리전 우드고요. 나머지는 페이블에 가깝습니다. Who Do It and Science Fiction. 사이언스 픽션과 Who Do It 사이의 어떤 중간. 사이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사이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Hard-boiled Wonderland and the End of the World, for example, features a protagonist, 그 주요한 주인공, who is literally of two minds. 그런가? 애가 두 개로 마음이 갈리나? 기억도 안 나. 그랬나? And the Wind Up Bird Chronicle, perhaps his best-known work outside of Japan, begins prosaically as a man searches for his missing wife, then quietly mutates into the strangest hybrid narrative since Lawrence Stan's Tristram Shandy. 처음에 그런 prosaic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prose-like하다는 거예요. prose-like하다는 게 이게 좀 부정적인 어감을 쓰이면은 산문체다. 그게 부정적 어감으로 쓰이면 좀 재미없게 길게 질질 늘어지기만 하는 얘기. 이런 어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로 바뀌어간다는 거고. Murakami's word is an allegorical one. 그죠? 우화라고 볼 수도 있고. Constructed of familiar symbols, an empty well, an underground city, but the meaning of those symbols remains hermetic.
to the last. Hermetic to the last. hermetic이 뭡니까? 모르는 단어예요. 기억 안 나요. 찾아보세요 한번. Is that to popular culture and American pop culture in particular? Notwithstanding, it could be argued that no author's body of work has ever been more private. Popular culture에 매우 의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만의 얘기를 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하루키는 자기만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힘드니까 파퓰러 컬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죠.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무라카미 was born in 1949 in Kyoto, Japan's ancient capital. 그러니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교토는 지진이 안 일어나는 거 아세요? 교토는 지진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동경 그쪽은 엄청나게 지진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교토를 수도로 삼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남미 쪽 있잖아요. 남미 쪽도 엄청나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남미 쪽에 유적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뭐 마추픽추가 뭔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쪽은 유적 있는 그쪽은 지진이 안 일어나는 거 아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 유적이 있는 데 쪽은 지진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도 여기는 안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자기네 수도 이렇게 삼고 그런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경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한번 또 일어나면 또 모르죠. 다 정리하고 교토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죠.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The middle class family with a vested interest in the national culture. 아빠가 여기 나오네. His father was a teacher of Japanese literature. 무라카미를 그렇게 고등학교 때 고문을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국어 선생님인데 그렇게 고문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무라카미가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본어 하면 지긋지긋. 그래서 영어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대요. His grandfather, a Buddhist monk. 일본은 좀 특이하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스님일 수가 있습니까? 스님이면 자손이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대처승입니다. 대처승. 예, 결혼을 해요. 스님들이. When he was 2, his family moved to Kobe. 고베로 옮겼고, and it was this bustling port city with its steady stream of foreigners, especially American sailors, that most clearly shaped his sensibility. 고베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얘기 쭉쭉 나올 것 같은데? Rejecting Japanese literature, art, and music at an early age, Murakami came to identify more and more closely with the world outside Japan, a world he knew only through jazz records, Hollywood movies, and dime store paperbacks. 이 세일러들이 갖고 오는 이런저런 미국 물건들, 뭐 레코드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페이퍼백들, 싸구려 종이책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준 대부분의 책들이 페이퍼백들입니다.
이런 페이퍼백들 이런 거 열심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책을 영어 책을 봤다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고 뭐 하여간 어려서부터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는 거죠. As a student in Tokyo in the late 60s, 이 오빠가 어느 대학 출신이더라? 도쿄 대학은 아니고 게이오 대학도 아니었던 것 같고 와 와세다 대학이었던 것 같네요. 나름 명문. Murakami developed a taste for postmodern fiction while looking on quietly but sympathetically at the protest movement reached its high watermark. 그 60년대 그 극단으로 치닫죠. 끝까지 한번 가보죠. 일본 애들 그 특성처럼.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르게 대중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세계로 빠져버리죠. 좌파 운동이. 그런 걸 이제 본 겁니다. 옆에서. 그렇게 깊게 참여한 것 같진 않고. He married at 23 and spent the next several years of his life running a jazz club in Tokyo. 피터 캣. 이름이 피터 캣이었대요. 이런 재즈 클럽을 마누라하고 결혼한 다음에 운영을 했고요. Before the publication of his first novel made it possible for him to pay his way by writing. 첫 번째 소설을 쓰자마자 그렇게 전업 작가 된 건 아니고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The novel he had written sing, translated into English but not available outside Japan at the author's request.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별로 자신 없는 작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내 작품을 보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Won him the coveted 군조 Reader's Prize and the beginnings of the readership. 이때부터 이제 그 독자들이 생겼고요. With each book that followed, his acclaim and popularity grew until the publication in 1987 of his first realistic novel, Norwegian It. 이게 문제죠. First realistic novel. 지금까지 쓰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리얼리스틱 노블을 썼는데 이게 너무 빵 떠버린 거지. Transformed into a literal megastar and the de facto voice of his generation. de facto. 실질적인. 이게 of fact거든요. of fact. 실질적인 voice of his generation. AD's Japan's version of J.D. Salinger. Catcher of the Rye. 아세요? 그 호밀밭의 파수꾼? 뭐 그런 거. 뭐 그런 그 80년대 미국 일본판 J.D. 설린저가 됐다는 거죠. The book has sold more than 2 million copies in Japan alone. 일본에서만 200만 부. The equivalent of one for every household in Tokyo. 도쿄에 한 부씩은 갖고 있으면 집마다 한 부씩만 갖고 있으면 그게 200만 부래입니다. 그러니까 도쿄 인구가 1000만 명이다. 그러면은 1000만이면 안 된다. 800만 명이다. 죄송합니다. 800만 명이다. 그러면은 200만 부가 팔렸다 그러면은 보통 4인 가구잖아요. 4 곱하기 2 하는 거죠. 아닌가? 4인 가구면은 아니구나. 800만 명이 아니라 1600만 명이네요. 1600만 명이면 4인 가구로 따지면은 한 집에 하나씩. 계산이 왔다 갔다 하냐? Since then, Murakami has been an unwilling celebrity in his native country. unwilling celebrity,
뭐 유명인이 돼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하기도 하겠죠. Living abroad for years at a time to secure a measure of distance from his public image. 그래서 외국 나가서 삽니다. 그리스에 가서 살기도 하고 미국 가서 살기도 하고 등등등 등등등. 그리스의 섬에서 살기도 하고. He has lived both in Europe and the US. The Windbird Chronicle, Windbird겠죠? For example, was written while teaching at Princeton and Tufts. 프린스턴하고 터프츠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걸 썼다. 뭘 강의했을까? 뭐 문창과 같은 데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이런 거 썼겠죠? 그런 데서 이제 그 수업을 했겠죠? Though he has never returned to the straightforward lyricism of No Reason It. 그죠? Straightforward lyricism. 이거는 이 소설에서만 쓴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써요. His novels continue to find an ever wider audience. 근데 계속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옛날 스타일로 다시 돌아갔는데도 계속 인기는 점점 커지는 거죠. His new novel Kafka on the Shore has already sold 3,000 copies in Japan and is due out in English later this year. 벌써 일본에서 3천만 부가 팔렸대. 3,000 copy. 아니구나. 3,000부. Internationally, Murakami is now the most widely read Japanese novelist of his generation. 그 무라카미 하루키 말고 또 아는 일본 작가 있으세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외에도 그 뭐 판타지 미스터리 이런 쪽에 뭐 미미 여사라고 말하는 뭐더라 하여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라카미 류라는 사람도 있어요. 무라카미 류용이 류용이 류라고 그 발음이 되거든요. 무라카미 류라는 사람도 잠깐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끌었던 사람이고 하여간 일본 작가들이 꽤 히트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He won virtually every prize Japan has to offer, including its greatest, the Yomiuri Literary Prize. 하여간 상이란 상 다 받았고. He is also an extremely active translator, having brought writers as diverse as Raymond Carver, Tim O'Brien, and F. Scott Fitzgerald to Japan's readers, many of them for the first time. 덕분에 우리나라도 레이먼 카버가 누군지도 모르고 팀 오브라이 누군지도 모르고 F. 스캇 피츠제럴드라는 건 조금 알긴 하는데 낯설었던. 근데 이런 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에서 이제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레이먼 카버가 누구야? 팀 오브라이 누구야? 스캇 피츠제럴드가 그레이트 게츠비 그게 뭐 대단한 작품이라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게 영향을 끼쳤어요. 덕분에 저도 현대 미국 작가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사실은 무라카미 하루키 덕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가 좀 되다 보니까 그래? 현대 미국 작가들이 그렇게 볼만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현대 미국 작가들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그런 건 아니던데. 이거 근데 하루키는 열심히 일본어로 번역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Murakami's office sits just off the main drag in boutique chalked Aoyama. 아오야마가 어디야? 도쿄's equivalent of New York City Soho. 도쿄의 아오야마에 있었다는 거고요. The building itself is squat and dated looking
although the change in the neighborhood had happened without its permission.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정한 동네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Murakami rents a moderate-sized suite, suite라고도 발음한다 그랬죠. On the building's sixth floor, and his rooms give much the same impression. Plain wooden cabinet, swivel chairs, marble-covered desks, office furniture, in short. 글을 쓰는 스타일이 이 인터뷰를 하는 오빠가 뭐 하는 오빠다? 그죠? 소설 쓰는 놈이죠. 딱 글을 쓰는 스타일이 보니까 평론가는 아니고 소설 직접 자기가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The decor seems both deeply incongruous with the notion of a writer's studio and at the same time somehow fitting.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His characters are often in just such an everyday environment when the dream world first beckons to them. 그러니까 환상의 세계를 그려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 언리얼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거를 리얼하게 그립니다. 하루키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언리얼한 세계를 그리는데 그게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언리얼이 리얼처럼 느껴져요. 너무 이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리얼하게 그리니까 구라 같지가 않은 거지. 진짜 내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s it turns out, although he writes there on occasion, the office's main function is as the nerve center for the business end of Murakami's career. nerve center가 뭔데? 그러니까 nerve center로서 작동을 한대요. They are homes with polite industry. 부지런함, 인더스트리가 여기서는 부지런함. 그러니까 공기가 흥흥흥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더라.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No fewer than 2 assistants glide capably about in dainty stockinged feet. 두 명의 조수가 glide about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스타킹 신고 돌아다니더라. 아이씨, 나 이런 식으로 글 쓰는 인간들 싫어해. Throughout the following interview, which took place over 2 consecutive afternoons, 이틀을 했다는 거죠. He showed a readiness to laugh that was pleasantly out of keeping with the quiet of the office. 잘 웃더라. He's clearly a businessman and by his own admission a reluctant talker. 자, 별로 말이 없는 사람. 시켜야 말하는 사람. But once serious conversation began, I found him focused and forthcoming. 근데 집중도 하고 말도 축축 잘하더라. 심각한 얘기로 가니까. He spoke fluently, but with expanded pauses between statements. 유창하긴 한데 중간중간에 생각하느라고 뜸을 좀 들이더라. Taking great care to give the most accurate answer possible.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분명히 이 사람은 인터뷰어는 영어로 했을 텐데
하루키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어가 잘 되나? 될 것 같긴 한데 발음은 조금 구려도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해요. 발음은 확실히 좀 많이 구리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When the talk turned to jazz or to running marathon, two of his great passions, he could easily have been mistaken for a man 20 years younger, or even for a 15-year-old boy. 그러니까 재즈 얘기나 아니면 마라톤 얘기 하면은 애가 갑자기 엄청 밝아지면서 새파랗게 젊은 애처럼 열정적으로 얘기하더라. 그 얘기죠. 아휴, 약속을 깨고 좀 끊어갑시다. 숨차다. 잠깐 끊었다가 이것도 한 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우리 앞에 그 카주오 이시구로가 그 4번에 걸쳐서 끊었잖아요. 이거는 아마 짐작컨대 이거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한 3번 정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해보고 다짐도 해봅니다. 3번 안에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로 한번 끊어갈게요. 오케이, 여기까지.